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부터 남편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특히 제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였습니다. 제 노트북을 살펴보다가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안 지웠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 물론 저장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또 지갑이나 USB 같은 것을 뒤져보고 사진이 있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듣는 노래까지 트집 잡으며 의심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 의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친정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남편은 제가 쓰던 방을 뒤지더니 반지를 들고 나와서는 왜 전 남자친구와 끼던 반지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에도 전 남자친구를 언급하는 남편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했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와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매번 화를 내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이가 남편의 끊임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부쩍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흔히 심리적인 지배라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전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괴롭히고 있어요. 사연자분은 무척이나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가스라이팅을 이혼 사유로 들어서 이혼 판결까지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사실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전형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네. 우리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지만 남편이 극구 거부하고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과 같이 배우자를 끝도 없이 의심한다면 이것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습니까? 네, 당연히 의처증, 의부증이 정신적인 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네.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네. 다만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방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러한 의무에 이제 반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말하면 부부라면 정신병을 앓는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치료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그런 와중에 이 정신병 증세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어떤 그게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아니고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제 극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이거는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의 기억이 부정확하다, 네가 과민 반응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건데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학대이죠. 사연자분의 남편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서적인 학대, 이런 부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가스라이팅과 정신병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 CCTV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남편한테 저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 근데 이게 또 오히려 사연자분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연자분과 아이의 안전이죠. 문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그 사안에서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해서 네. 증거를 이제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상대방한테 어제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부서졌다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서진 물건 사진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남편에 대한 정신 감정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병 증세를 이혼 사유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남편이 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자체가 없다면은 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신 감정 신청이 채택이 되면 법원이 그 전문 병원의 감정을 촉탁을 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해당 병원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하게 됩니다. 근데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이 남편분은 정신과 상담도 거부하고 있어요. 감정에 순순히 응할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이 검사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상대방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상담자분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결백하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예. 네. 욕설이나 폭언은 물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술 정도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럴 때 이혼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따로 지내는 게 사연자분과 아이가 안전할 것 같은데요. 접근금지 신청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사연자분의 남편은 자신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네, 모든 잘못을 의뢰인께만 돌리고 계시죠. 그리고 신생아인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남편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시면 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꼭 접근 금지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스라이팅도 아주 심한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의부증, 의처증도 그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정신감정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사연자 같은 경우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분리해서 진행을 하시고 접근 금지도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류현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 무임 승차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시와 대전시는 만 70세로 무임 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 60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노인 기준 연령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노인 기준 연령은 관련 법률마다 다양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만 63세에 수급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법은 수송시설, 고궁,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을 무료로 혹은 할인이 가능한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만 60세로 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 연령이 화두가 된 이유는 기준 연령을 높여서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 재정을 개선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66세, 일본은 65세처럼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노인 연령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인 연령을 높이려면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같은 기반을 제대로 갖춰서 부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준만 높이게 되면 안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생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듀란듀란의 노토리어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